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원조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조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탁월한 조건이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적군의 공격이라든가 또는 외부 세력과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 지경학적 가치는 비교적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들이 침공하고 싶어도 여기서 얻어갈 것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여기를 공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우린 중국 지역이 가지고 있던 농경 문화죠. 밭농사라든가 특히 해안 이남 쪽에 발전했던 벼농사 문화가 우린 발전했어요. 그리고 북방에서 오는 유목 문화도 사실은 일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합경제예요. 제 이론이죠. 적어도 원조선, 고구려, 발해 같은 경우는요, 북만주, 동만주는 수렵 삼림 문화권이에요. 사냥꾼의 문화고, 채집의 문화고, 강의 문화고 등등. 여기는 혼합경제인데 이런 것들은 한 자체 내에서의 자급자족을 위하거나 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충분한데 외부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약탈 품목은 적다는 것이죠. 이럴 땐 말의 문제가 있는데요. 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고구려는 기마민족 또는 기마민족 국가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사례 기록을 보더라도 고구려 전성기 때죠. 문자명왕 때만 하더라도 원래 서북만주 지역에서 말을 수입을 해요. 이것을 마철교육이라고 합니다. 안시성, 요동성, 권한성 이런 성 주변에서 나는 철을 팔고 말을 사서 쓰고 일부는 중국 지역에 파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말 생산지는 아니에요. 현재 중만주 지역, 옛 부여의 땅, 고구려에서도 보면 부여부가 있었던 것, 이 지역은 말이 있지만 우리가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제가 잠깐 위만조선 얘기했지만 그러나 말은 수급을 한 건데 그 말은 키우는 것도 있고 일부는 사오는 것도 있고 일부는 우리가 약탈한 것이겠죠. 시하저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동지방은 동아시아 최고의 철 생산지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밖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외부 세력들은 정제된 이런 철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런 지역을 장악해서 여기에 철을 생산하는데 캐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철을 녹이는 재련법이 중요하잖아요. 재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니라 고구려 쪽을 또는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거기 거주하는 기술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철이라든가 돈 같은 경우도 중국 세력이라든가 또는 서북방의 유목민족들에게는 크게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요동 지방을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면 그건 가능을 해요. 그러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 지역이 언제 우리 요동 지방을 안정적으로 구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화를 기준해서 요섯 지방 그리고 요동의 일부를 혹시나 일부를 주변 세력들이 장악한 적은 있지만 그들은 중국 한족과는 무관하고요. 그들의 본거지는 원래가 현재 중만주 이북에 있는 주로 선비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세력들이 요동지방을 안정적으로 지배한 적은 없는 것이죠. 자,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벼농사의 양은 많지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AD 3세기 전반기에 고구려 상황을 기록한 중국 사서들을 보면은요, 곡식이 모자라요.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한때 화북지방을 점령했던 흉노계통의 후주에서 곡식을 수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곡식이 풍부한 건 아니죠. 다만 대동강 유역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경기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곡식이 풍부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양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들이 이렇게 남쪽까지 진입하기는 어렵죠. 모피라든가 그다음에 면이라든가 비단 등등 있는데 이것도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지경학적 측면에서 외부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밖에도 사치범들이 있는데요. 금과 은은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들은 뭐 굳이 여기서 크게 나온 건 아니죠. 사실은 고구려가 금과 은의 중요한 생산국이고요.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세례에 나오는 거거든요. 문자명왕 때이지만은 이를테면 금 200근, 은 400근씩을 보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이거 무역이지 당시 강력한 고구려가 남북이 분단된 북이 세력들에게 바치겠습니까? 아니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동아 지중해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중해에 코가 있고 물리의 허브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지역과 교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조선시대 때도 그 이후 시대에도 그리고 남쪽에 있던 삼한시대에도 중국 지역과 우리 지역과의 무역이 활발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지 중국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로 갔지 그들이 왔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여기는 지경학적 측면에서 전 근대사의 고대사에서는 큰 이익이 없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재밌죠? 지도를 약간 돌려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항로가 발달한 것이죠. 뭐 거꾸로 본 지도도 있고요. 동아지중해 지도도 있고 이렇게 비껴서 본 지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변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서 만든 지도인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제 이론이 딱 드러나잖아요. 전체를 보니까 여기를 동아시아 지중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플러스 대륙, 제형으로 한륙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해 동중국해, 그리고 왼쪽에 107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동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해양을 되게 활발하죠. 다시 제가 만든 지도, 동아시아 지중해,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당연히 이런 구도 속에서 보면은 공동체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죠. 일단 지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형적으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포트의 항아리형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아가리가 좁지만은 들어와서 있고 여기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까 이를테면 시루떡에 떡이 쌓이는 것처럼 되지만 우리는 항아리형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체가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멜팅 포트형이죠. 그래서 다른 집단과 달리 이렇게 공동체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민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가장 진한 공질성이 강한 역사적 공동체지 우리 한민족이에요. 혈연도 거의 유사하죠. 언어도 그렇죠. 문화 당연히 그렇죠. 역사도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거죠. 중국이 그렇습니까? 북방 종족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일본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이론에 따르면 7세기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원조선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원조선의 핵심이 된 세력들이 있어요. 종족들이죠. 그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원액들입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있는데요. 그들 말고 원조선 시대 때는 거기 중역 종족들 바깥에 브랜치들이 있는 거죠. 이걸 제가 반개 종족이라고 부른 거예요. 단지 신초 선생은 주족, 주인족이죠. 객족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코어 그리고 나머지는 브랜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였던 것이 원초선이고요. 고구려도 역시 똑같았고요. 발해도 역시 똑같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론이 들어갔겠죠. 여러 군데 사례를 갖다 교차 비교한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언어적으로 볼 때 부여계통, 고구려계통, 선비계통, 고란계통, 그리고 백제 이거는 확실히 언어가 통해요. 기록을 보면 신라는 언어가 통한다 안 통하는 기록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동해도 고구려랑 통하고 다만 옥저는 사료가 다르게 나와요. 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의 직계 중액 종족들 외에 나머지 큰 의미의 선비계통, 고란계통, 퉁구서계통 이들을 반개 종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큰 나라가 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직접 관리하는 지역과 간접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 저쪽은 그냥 영향권이에요. 이렇게 보는 이론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그리고 서북 지역의 모든 이목민족도 심지어 유럽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대사에서 누가 직접 관리를 합니까? 직접 통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간접 관리 그리고 영향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월 개념의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벽 개념의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